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13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축덕 구독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400. 야, 참 300명에서 엄청나게 정체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노래 두 곡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노래 좀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노래를.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노래 때문은 아닐 것 같고. 해본 소리고요. 네. 예. 자,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좀 있었죠. 일들이라기보다는 월드컵 최종 예선 조추첨. 네. 네. 우리가 있는 침대 5베드. 침대 침대 투어. 어, 어디가 더 맞아. 편안한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걸프전에 우리가 참전했다. 골프전에 그러네요. 골프전에 진짜 골프컵 있잖아요. 골프컵 축구. 있죠. 네, 네. 거기에 거의 초대된 듯한 초청팀. 네, 어떻게 초청팀으로 그렇게 나가는 듯한 조편성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죠. 네. 일정이 김동 너무 원정은 힘듭니다. 일정도 너무 빡빡한데. 네. 그리고 김학범 후는 이제 22명 완전체가 돼서 소집 훈련을 시작했고요. 네. 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댓글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네. 댓글을 빨리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노래 댓글도 꽤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좋은 시작하시죠? 댓글이죠. BI 공개님이 이거 50분 30초죠? 네. 그럼 언제 모어요? 억지로 하기 힘든 발음을 구사하는 발음계의 네이마르 주시은. 제가 이랬나요? 뭐 그랬던 약간 것 같아요. 짱구 빙의했던 그랬던 것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 약 올리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아니 이걸 어떻게 꼭 네. 집으셨지? 맞아 뭐예요 했는데 좀 귀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감사합니다. 편집할 필요는 없겠다, 정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갔는데 네이마르 거의 뭐 이분은 댓글계의 주심인데요. 잡아내셨어요 그거를. 잡아내셨어요. 네. 동네형 원투님, 뽕피디님 노래 좋네요. 자, 네. 다비드리님 네, 빨리 가시죠. 나 다음 요 하려고 그랬는데. 통했어요.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 지각은 아니겠지요. 두 번째 음원도 화이팅. 자, 그리고 질문이자 비판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비판인가요? 쓰실 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압박 네이마르 축구가 개인기 거의 좋아요. 아주. 괜찮죠? 개겐 프레싱이. 네, 네이마르가 이 정도는 해야죠. 압박 축구. 금일 이강인 선수와 몇몇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 중 고인이 되신 이강인 선수의 조모님과 유상철 감독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 이강인 선수가 답변을 머뭇거리며 울먹였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선수의 감정과 멘탈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기자의 좋은 행위인가요? 기사 내용 중에도 분위기가 줄곧 화기애애하다가 숙연해졌다고 하던데 당시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접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해인지 혹은 기자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패널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렬 기자가 취재를 네네. 갔다 와서 제가 어제 또 휴가여가지고 상황 잘 모르는데 혹시 제가 형 들었나요? 선배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막 이렇게 그 숙연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이 질문이 나오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한참 동안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생각하면서 잠깐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 뜨고 말하면서 좀 말하기 곤란한데 하면서 웃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봤거든요. 풀려서 봤는데 그렇게 숙연했던 분위기는 아니었다. 현장 분위기도 그랬고 그렇게 답변이 왔고 이 질문이 예전에도 이제 할머님은 제주 소집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별세하셔서 이강인 선수는 잠깐 빈소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질문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뭐 비슷한 답변을 했었고요. 그렇게 현장 분위기에서 이게 튀는 질문이거나 그랬다고는 못 들었어요. 워낙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나온 거여서 민감한 질문이긴 하죠. 어찌 그렇죠. 보면 개인한테 개인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이런 그 약간 그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렇게 보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 부여를 해주면 훨씬 좋죠. 근데 그게 아마 이 질문한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생각을 하고 나올 때 스스로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다가 마지막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다음 댓글이요. 네, K리그 응급실님이요. 유로
1992에서 덴마크의 우승을 동아라고 하는 이유는 이 팀이 단순히 전력이 약한 것뿐 아니라 애초에 예선 탈락으로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출전권을 가진 유고가 내전으로 대회 참가가 무산돼서 덴마크가 대신 참가했는데 우승까지 한 거죠. 심지어 조편성이 스웨덴, 프랑스, 잉글랜드, 덴마크 당시 덴마크의 우승 배당률이 100대 1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좋은 방송에 왜 아직도 댓글이 없지? 근데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저도 이 일을 한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정찬 기자의 말에 동화돼서 동화인가부터 알고 있었고, 아 유고가 전쟁으로 무산되면서 유고가 됐군요. 네가 가라고. 네가 가라. 92년만 하더라도 유로 대회가 국내에 이렇게 많이 소개되진 않았을 그렇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 그건 제가 거의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축구 선수권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유럽 축구 선수권이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기로는. 근데 2000년부터 유로 2000이라는 그렇죠. 유로를 앞에 붙입니다. 음. 유로 2000에서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그 방송으로 중계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그 당시에 뭐 지네딘 지단부터 해가지고 굉장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왔고, 뭐 프랑스가 우승을 했죠. 유로 2000은 당시에 뭐 우리와 같은 조였던 포르투갈의 뭐 누구죠? 피고, 뭐 누노 고메즈 뭐 이런 선수들. 벤투? 벤투 있었나요? 유로 2000? 있었겠죠? 유로 2000은 벤투? 기억이 있었겠죠? 모르겠는데 2002년에 나왔으니까. 있을 시기죠.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라고 그쵸.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20년 전이긴 하지만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92년도에 있었던 덴마크 동화까지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씩씩이님 2022년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은 누가 하나요? 학범슨이 이어서 하나요? 이거 답글에 새벽 5시 25분님이 올림픽 결과를 두고 봐야죠. 네, 답을 해주셨네요. 네. 답이죠. 그런가요? 뭐 아직 확실한 건 당연히 없겠죠. 네. 결과 두고 봐야죠. 진짜 이거는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죠. 왜냐면요.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네. 지금 현재 내년이긴 하지만 아시안 게임 감독이 없어요. 현재로서. 현재로서는 공석인 상태고 지금 뭐 그 아래 20세 이하 월드컵과 17세 이하 월드컵이 올해 다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로. 그래서 그 감독 자리도 다 공석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 다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나서 새로 뽑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진짜 올림픽 두고 봐야 되겠네. 올림픽을 봐야 되겠네. 그러네요.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 감독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모든 게 다 공석이기 때문에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추가 정보로 아시안 게임 누가 나설까라는 이제 선수들 보면은 기대가 되는 게 우리 그 이강인 선수가 주축이 됐던 20세 이하 월드컵 주축 선수들이 이번 대회 아시안 게임 연령대입니다. 99년생들이요. 그 99년생들 워낙 많이 있고 거기다가 또 이강인 선수도 뭐 나이는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정우영 프라이브루크 정우영 이번에 탈락했던 그다음에 소민규 포항의 송민규 뭐 여러 수원의 김태환 정상빈 이런 선수들이 다 나이대가 되니까 아시안 게임이 되게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정상빈 어디서 하죠? 22 아시안 게임이? 항저우에서. 아하. 재밌는 것들이 줄줄이 있네요. 네. 10624958님이요. 무슨 번호일까요? 핸드폰 주민번호 번호일까요? 뒷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전화번호. 네. K리그 이적 시장 이야기 궁금합니다. 지동원 선수는 서울로 온다는데 구자철 선수도 국내 복귀를 할까요? 지동원 선수는 거의 서울 확정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좋아한다. 좋아하는 좋아하는 기대합니다. JH. 지난번에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나와서 지동원 선수가 이제 국내 여러 팀들 알아보고 있는데 좀 힘들 것 같다. 중동 아니면 네. 일본 쪽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른 팀들은 하고는 잘 안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했어요. 바르보사 선수 장신 공격수인데 영입을 하고 도저히 이제 자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본사 측에서 긴축이네. 그렇죠. 추가로 지원금을 조금 더 줘서 그 금액으로 지금 지동원 선수 영입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까지 통과했는데 이제 원 소속 팀인 마인츠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 오피셜 발표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철 선수도 제가 2주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K리그면 제주 원 소속 팀인 제주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있는 울산 정도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내 복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지금 어떤
구자철 선수 당연히 이제 연봉도 많이 세고, 연봉도 세고 팀 지금 중간에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의 리더예요. 항상 어느 팀에 가든 리더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이런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들어오면 좋은데 중간에 들어오면 혹시 팀의 약간 중심점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팀들이 약간 중간에 부담스러울 이렇게 수도 영입하기 있겠네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오퍼 들어왔는데 그쪽은 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중동 쪽에서 계속 좀 오퍼를 기다리면서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성님이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조편성을 보니 우리 빼고 다 중동 팀이네요. 제 느낌으로는 월드컵 진출 못할 가능성은 적지만 원정거리 긴 것과 중동 팀 특유의 침대 축구에 고생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메인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다음 그리고- 질문도 침대 축구. 질문도 침대 축구네요. 일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하고 가시죠. 이승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항상 즐거운 축구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 중동 팀들과 한 조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중동 팀들의 침대 축구를 볼 생각하니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나만 하네. 일단 중동은 왜 침대 축구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침대 축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혹은 규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피파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동 리그나 중동팀 국대끼리 경기를 할 때도 침대 축구가 자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최종 예선이 될 듯한데 대한민국의 선전을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뭐 어차피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일단은 뭐 침대 축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당연히 없죠. 네, 없고요. 피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피파든 AFC든 항상 오래전부터 그 캠페인 같은 걸 해와요. 그 액츄얼 플레이 타임, 실제 경기 시간을 많이 늘리자. K리그도 많이 하죠. K리그에서도.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제 이런 하지 말라. 고위 경기 지연 플레이를 좀 하지 말자 이런 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침대 축구 준비한 거 있잖아요. 침대 축구는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동 뭐 리그랑 여기서- 막 걔네 이게 바로 이어지니까 네네 네. 침대 축구를 왜 하는지 중동이 궁금하다고 왜 하는지 왜 할까? 중동이 상당히 좀 어려운 드러났죠?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 안 돼? 그렇긴 한데 사실 뭐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 중동 딱 생각했을 때 심하죠. 이 침대 이미지가 축구가 딱 떠오르니까. 저희가 또 당했던 거 생각해봐요. 뭐 레바논도 그랬었고 이란도 그랬었고. 이런 나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한 교수님 중동 쪽에 좀 이제 뭐 많은 그 해박하신 교수님의 멘트 어떤 옛날 기사 같은 걸 좀 참고해 왔는데 한 가지는 그 어떤 그 축구적인 것보다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접근을 했더라고요. 한 가지 보면은 중동이 예전에 이제 뭐 비단길이라든가 그런 무역의 거점 역할, 허브 역할을 좀 많이 했던 데인데 상업이 워낙 융성했던 지역이라서 문화적으로 좀 보는 거죠. 네. 사회학적으로 그 상업이 융성했던 지역이라 거기에 최대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축구와 연관시켜 보면은 경기 어떤 내용이 상관없이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승점만 얻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기반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중동 축구의 약간 폐쇄적인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워낙 거기는 오일머니가 세잖아요. 해외 리그로 진출을 잘 안 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갈 필요가 굳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국 리그에서 예전부터 침대에서 안주하나? 아늑하죠. 네. 이불 밖은 위험한. 침대 밖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래서 예전부터 그 중동의 침대 축구가 있어왔던 걸 지금 최근 세대들도 그거를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따라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나의 예전에 우상들이 다 있었나 누웠으니. 잘 모르겠네요. 나도 눕는다. 예전에는 글쎄요. 침대 축구는 거의 신조어처럼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약간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중동 축구 중에. 아 그것도 그러면 최근에 아마 00년대쯤 와서야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글쎄요. 침대 축구라는 게 일단 보면 그러니까 강팀하고 붙었을 때 선제골을 일반적으로 정의는 아니지만 개념을 보면 먼저 선제골을 넣거나 아니면 승점을 따기 위해서 시간 끄는 거잖아요, 무조건. 네, 어떻게든.
근데 예전에 중동 축구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중동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체격이 또 워낙 지금보다도 잘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 뭐 쿠웨이트도 잘했었고 꽤 나름 중동 팀하고 우리가 붙으면 굉장히 항상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물론 지금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근데 홈에서 중동팀 끌어들여서 하면은 꽤 압도적으로 많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그때는 팀은 홈에서도 쉽게 이기지 못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중동 축구가 저는 약해지면서 예전보다 약해지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지저분해지고 있나? 해외 리그에 잘 진출을 안 하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계속 뭔가 이렇게 곪는 이렇게 뭔가 세계의 흐름에 못 쫓아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요거 관련 방금 말한 거 관련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카타르는 최근에 침대 축구를 조금 덜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동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카타르. 침대 축구는 약간 축구를 못하는 팀이 하는 어. 걸로 이제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이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침대 축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옛날처럼 잘하고 싶은데 안 몸이 따라주니까. 실력은 안 따라주니까 누워. 예를 들어 선제골을 같이 누워, 다 누워. 뒤로 누워, 앞으로 누워. 옆으로 눕고.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그들만의 자국 리그의 문화라는 거를 이걸로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하려던 건데 카타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한 이후에 국내 유망주들이나 어린 선수들을 많이 해외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이제 해외의 축구 그 분위기에 약간 익숙해지면서 대표팀에서도 침대 축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던 거였고요. 한 가지 이것도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저는 가장 와닿았던 내용인데 중동 사람들은 자신만의 감정 표현을 엄청 솔직하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 선수나 관중이 비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치. 이런 내가 눕고 분석이- 싶으니까. 6만 관중이 쳐다보는데 나는 눕겠다. 돌을 던져라. 난 누울 건데. 이런 그래서 거. 실질적으로 통계가 있어요. 침대 축구로 인해서 과연 고의로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AFC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이 옛날 자료긴 해요. 찾다 보니까 2014년 자료긴 한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실제 경기 시간, 실제 플레잉 타임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동아시아 클럽들은 실제 90분 중에 57분 31초를 경기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중동 팀들은 그거보다 2분이 모자란 55분 13초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 당시에 남태희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레키아는 44분을 했다라고 해요. 어머. 야, 네. 44분? 반을 반을 놀았네. 반을 그나마 연봉도 반으로 깎아야 반찬했네, 되는 거 아니야? 반찬했어 그냥 경기할 때. 그나마 이 당시에 AFC가 캠페인 아까 제가 말했던 캠페인 실제 경기 시간을 늘리자라는 캠페인을 한 직후에서 좀 많이 늘어난 거였대요 이게. 이게요? 늘어난 게 아, 사실 진짜 반창 아니네. 연찬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게 침대 너무 축구. 근데 답답하죠. 이 경기 지연 플레이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동이 다 침대 있죠. 축구라는 거고 남미에는 경기 지연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남미 축구들은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다거나 스타일이 다른가? 밖으로 아니요. 던져버리고. 남미는 오히려 더 그냥 우리는 침대 축구를 비매너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미에서는 비매너 플레이는 아닌 게 워낙 드리블 기술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코너 플래그로 공을 갖고 갑니다. 이기고 그렇죠, 있거든. 그렇죠. 그럴 때 시간 끌기 코너 마지막에. 플래그로 가서 수비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몸으로 버티면서 거기서 엉덩이 쭉 하다가 내밀고. 조금 공 빼앗길 것 같으면은 차서 바깥으로. 코너킥 얻어내고 음. 그런 플레이가 남미 그거는 뭐 특징이죠. 경기의 일부니까. 그렇죠. 그건 경기의 오히려 일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지하지 못하는 팀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침대 축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키퍼는 한 번 쓰러지면 잘 안 일어나고 답답한 부분이 많잖아요. 왜 자꾸 쓰러지는 거야? 특히 또 골키퍼는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경기 자체가 중단돼 버리니까 골키퍼가 쓰러지면. 저는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 예선 때 우리나라 시리아 상대 골키퍼였을 거예요. 그 골키퍼의 대표적인 침대 축구 방금 말씀하셨던 건데 제 3국에서 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할 때 아닌가요 경기 혹시? 장소까지는 정확히 비 오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크게 충돌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선수들이 항의하니까 씩 웃는 장면이 맞아요. 맞아. 야구로냐? 침대의 미소.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네. 너무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거의 마시고요. 조커네요, 조커. 확실하게 하네. 꼭 뭐 솔직하다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거는 글쎄요. 나쁘다. 솔직하다기보다는 저희 그 하성룡 기자가 한 얘기 중에 그 이게 폐쇄된 리그, 폐쇄됐다기보다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리그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도 보이겠네요.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카타르 예를 들었듯이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우고 네. 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면서 너 침대 나 침대 위아더 침대 침대. 이러면 그냥 다 침대 축구를 용인해 주는 이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해도 되는 잘못됐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솔직해 라고 하면 저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아마 13년이어서 14년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예선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상대 팀이 중동인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그노 선수랑 경기 초반에 충돌했어요 골키퍼가. 그 레바논전인 것 같아요. 레바논전이에요? 네, 아마.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골키퍼가 아주 진짜 그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서 한 몇 분 동안 숙면을 취했던 저 당시 본 기억 것 제가 같아요. 그때 미동조차 없고 미동조차 네, 없이 진짜 숙면을 취하다가 한참 누워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경기하던 제가 그때 ASMR 기사를 요? 써가지고 기억났거든요 그때. 코를 골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사실 축구가 이 45분 시간이라는 게 계속 그 스탑워치를 안 멈추고 흘러가는 게 뭐 매력이자면 매력이잖아요. 추가 시간 주고. 근데 다른 스포츠나 뭐 핸드볼이나 농구 같은 거 보면 이게 중간중간마다 다 멈추는데 중동팀이랑만 붙을 때는 좀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맞아요. 벤투 감독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침대 축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농구처럼 실제 경기 시간만 이렇게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축구의 얘기했죠. 맹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네. 축구 인기와도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이거는 정말 뭐 피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정말 아파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누워 있지 못하게 하면 또 다른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포커스 뽕 PD가 제목을 중동 모래바람의 벤투호는 흑흑 이 흑이 흙이에요 흙 네. 리을 기억 발음 클. 반응이 없어요 지금. 나- 자갈길 최종 예선. 자갈길은 또 어디서 흙에서 지금 모래 흙 자갈 다 나왔습니다. 흙 모래 자갈. 뭐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뭐 콘크리트 칩니까 어디다가 샌드네요, 샌드. 시멘트만 있으면. 일단 뭐 조편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조에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 또 이게 그전처럼 그 A매치 데이에 한 경기씩만 치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최종 예선을 예전에는 이제 뭐 홈 경기 한 번 치르고 평가전 한 번 하고 홈 경기 한 번 치르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종 예선 그 일정이 워낙 쫓기다 보니까 모든 걸 홈앤드 어웨이로 치르게 됐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네. 경기씩.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느 달은 두 경기 다 최종 예선인 달이 있었고 어느 달은 한 경기만 최종 예선 한 경기는 평가전 이런 게 되게 이게 잘 맞았었어요 일정이. 근데 지금은 무조건 그냥 모든 A 매치 기간에 다 두 경기가 홈앤드 최종 어웨이 예선으로 한 팀하고 치러지는. 홈앤드 어웨이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홈 경기를 치른다는 거. 다행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역시차 문제가 생겨요. 역시차?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축 선수는 유럽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유럽파들이 유럽에서 뛰고 한국을 들어와요. 그럼 여기 또 적응했다가 한국 적응의 시차를 했다가 다시 다시 또 나가니까. 중동 시차를 맞추고 또 유럽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최고 베스트는 뭐냐면은 유럽에 있다가 중동에 있다가 한국 들어왔다 유럽 나가는 게 제일 시차 조금씩 시간을 앞당기면서 해요. 중동 유럽이야 워낙 잘 아시잖아요. 7시간 8시간 시차 나고 그다음에 중동은 뭐 짧은 데는 4시간 반, 긴 데는 6시간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동 가는 데는 시차 적응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한국 들어오면은 5시간, 6시간만 적응하면 되고. 근데 반대로 한국 들어와서 확 적응한 다음에 다시 또 중동 가고 유럽 가고 유럽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정이 될 것이다. 유럽파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원정 먼저 하고 홈을 했으면은 그 K리그 국내에 있는 선수들이 좀 힘들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기긴 그래도 국내에서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음. 역시차는 그 상대 팀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중동 자국 리드만 뛴다고 해도 사실 중동하고 유럽은 시차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네. 그 중동에 있는 팀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해놓고 또 가서 또 자기네 나라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단지 이제 해외파들이 그 여행 일정이 길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피로도는 많이 쌓일 것 같고. 잠이 잘 안 오려나? 그래도 먼저 홈에서 우리가 잘해서 이겨놓으면 좀 그렇죠. 낫죠. 분위기를 탈 수 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전제가 있죠 이겨야 된다는. 홈에서 만약에 비기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쉽지 원정이 않죠. 되는 거고. 우리 상대 팀들을 보면 일단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뭐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고 공포의 아자디 스타디움. 그 저기 아까 중동팀 우리가 다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중동팀만 만난 거는 처음입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그럴 거기다가 거예요.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예선에서 4회 연속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났네. 또 남하고 만났어. 브라질, 러시아 이번에 카타르까지 4회 연속 만났는데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세예요.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3패. 거기다가 원정은 한 번도 못 이겼고. 네. 우리가 원정은 한 번도 못 이겼고 지금 마지막 승리가 2011년 1월 달. 최근 아시안컵 10년 8강전. 네, 최근 10년 동안 2무 4패. 네네 맞습니다. 6경기 2무 4패. 그리고 심지어 홈에서도 우리가 2006년 9월 이후로 6경기 동안 무승이에요. 맞아요. 4무 2패입니다. 많이 비겼어요. 예. 쉽지 않네. 그 마지막 홈 경기 승리가 2005년이었는데 이 경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조원희 선수 우리가 그 A매치 데뷔전 데뷔골 넣었던 그 3쿠션. 경기 3쿠션. 샬리스크 골. 그렇죠. 아, 그 경기 승리 이후 이제 없는 거예요 승리가 홈 경기에서 승리가. 진짜 옛날에 까마득한. 까마득하진 않죠. 엊그제 같은데 나는. 화질이 옛날 화질이 있다.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최근 5경기 연속 우리가 이란전 무득점이었는데 벤투 감독 부임 후 2019년 6월에 평가전에서 네. 1대1 황희조 선수 골 넣어서 1대1 넣었거든요. 그게 이제 6경기 만에 이란 상대로 골 넣었던 것. 그래서 벤투 감독도 그 당시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란전을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네요, 그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래도 걱정이네. 준비를 하고 걱정을 계시겠죠. 준비를 해야 걱정을 되겠죠. 좀 덜하실 분. 겉으로는 그렇게 뭐 강한 말을 하는 게 뭐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맞는 지도자가 뭐 걱정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란 큰일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무섭네요. 이렇게 하니까 좋고. 네, 아무튼 이란은 그 2차 예선 과정을 보면 거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이라크에 마지막에 뒤집어서 간신히해서 올라왔잖아요. 네. 1위로 올라오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그 정말 잘 나갈 때 전력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란은 우리랑 워낙 악연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다 주먹 감자 사건 기억하시죠? 아, 예. 케이로스 감독. 그렇죠. 2013년 케이로스가 떠난 다음에 첫 대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 케이로스 감독이 떠난- 떠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아시안컵 아니요 벤투 감독이 붙었을 때도 케이로스 감독이 아니었죠. 아니었나요? 예, 예. 케이로스 감독이 그 이후로 콜롬비아 감독하고 뭐 네, 맞아요. 지금 또- 해서 그 이후에 붙었었고 당시 케이로스가 약간 두려움보다는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란도 이란이지만 워낙 세잖아요, 그 양반이. 네. 네. 아, 이미지도 세고 이 이란 말도 자국민 세게 같아요. 하고 상대방 네. 자극하는 것도 잘하고 해서 그런 심리전 이런 부분도 약간의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홈에서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란 원정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자디 스타디움 이란 아다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 그 이란 원정이 어려운 이유가요. 일단은 이란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거쳐가야 되죠 또. 비행 시간만 15시간 이상이에요. 혹시 출장 가보신 적 아자디 스타디움까지 가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나 저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비행만 너무 해발 지치겠다. 한 3천? 아니요, 1,500, 1,500? 그 정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고지대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9만 명이 10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란 그 함성이 정말 엄청나요. 그런가요? 그리고 또 워낙 가서도 뭐 이때까지 그런 적 많았잖아요. 홈터세 부리면서 텃세 많이 계속 부리죠. 훈련장 바꾸고 훈련장 바꿔도 잔디 상태 중동 축구의 엉망이고. 특징이 또 그거죠. 홈터세가 세다. 네. 상당히 세다. 그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강희 감독 때였나 조광래 감독 때였나 이란 원정을 갔는데 훈련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랬지 않았어요 그때? 예, 그런 거는 워낙 허다하고 숙소도 막 이상한 데 주고. 숙소 그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팀들의 약간 특징 얘기해 주면은 훈련장과 숙소 경기장을 다 멀게 해줍니다. 아,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 한번 뭐 이렇게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버스 운전을 운전 기사가 또 길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얘기. 그래가지고 훈련장조차도 잔디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조광래 감독 때였나 훈련장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옆 근처에 있는 프로팀 경기장 가서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조명이 없는 훈련장을 줘서 저녁 훈련을 못 하게 하고. 아니 우리도 그럼 너무 솔직한데. 우리도 똑같이 하자. 약간 치사하다 느낌. 그러니까 솔직한 게 아니죠 이거는. 네, 치사하다. 우리도 모래 운동장 줘요. 그러니까 흑흑하게.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숙소 호텔 앞에 이란 팬들이 몰려가지고 밤새 잠 못 자게. 잠못 자게. 옛날에 그 호날두 생각나네요. 아 와 맞습니다.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최악은 다 하는구나.
그 전에 그래서 막 최강희 감독님이 이게 우리나라 홈으로 이렇게 중동 팀들 특히 이란 팀 부르면은 한강 고수부지 내줘야 된다고 거기서 너무 이렇게 열악하게 환경을 주니까 그렇게 반박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 저기 잔디 상태 엉망이고 조명 없던 데는 아랍에미리트였네요.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리고 이란 얘기 그만하시죠. 네. 아랍에미리트가 그 진짜 만만치가 않은 게 네. 2차 예선 도중에 네. 그 외국인들을 귀화를 막 시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한테 1차전에서 졌거든요. 2차전에서는 거의 압도를 했죠, 경기를. 3대 2로 이기긴 했지만 마지막에 2골로 줘서 선수가 완전 달라요. 1차전과 2차전이. 그 사이에 2명을 영입을 해서 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팀이 아닌가. 아 UAE가요? 보니까 감독도 판마르베이크 좀 유명한 예전에 한국 네덜란드 감독 감독이고. 후보 오르지 않았어요? 네네 올랐었죠. 맞죠? 네. 이렇게 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 이번에 특징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은 거의 다 저는 국내파더라고요. 네. 국내파에다가 이런 중동 팀들 특징 중에 하나가 최종 예선 앞두고 자국 리그만 뛰고 있으면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 선수들 모아놓고 좀 소집 훈련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조직력이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대결이 15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중립 경기로 하긴 했었는데 2015년 3대 0. 예, 3대 0 승리. 역대 됐다. 전적은 12승 5무 2패로 그래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카타르가 이제 월드컵을 하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노리고 있거든요. 카타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의 홈 이점처럼 홈이잖아요, 볼수 사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카타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뽕 작가도 써놨네요. 그 두바이는 직항이 있죠. 우리가 다른 중동 갈 때는 다 직항이 없어요. 다 거쳐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게 낫다는 거. 두바이 그나마 직항. 가는 길이 편하다. 가는 길이 그나마. 편하다는 거. 대한항공 타고 오는 길이 편해야 될 텐데 가는 길보다는. 자, 다음에 이라크. 이라크는 직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군요. 일단 가는 길은 불편해요. 이라크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게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뭐 12승 5무 2패로 압도적이네요. 저는 이라크가 언제 기억나냐면 예전에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 도하 아시안 게임 때 카타르가 결승에 갔던가 못 갔던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라크가 이때 우승을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그래서 이라크는 사실 80년대에 굉장히 강팀이었죠. 이란, 이라크가 다 강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8, 90년대에는. 근데 한참 뭐 전쟁 겪고 이러면서 많이 그 나락에 빠졌다가 이번에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같은 조였나요? 2차 예선에서? 네, 그렇죠. 그쵸. 최종전을 이란 대 네. 이라크였죠. 근데 이제 이라크가 져서 이란이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이라크 1, 2위. 1위가 이란, 2이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가 계속 1위 달리다가 네. 그죠? 이란이 마지막에 뒤집은 건데 그 정도로 이라크와 이란의 전력 차는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라크가 그 최종 예선 진출을 시켜놓은 감독이 급여 지불 문제로 지금 사임한 상태예요.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감독이? 네,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케이로스 감독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라크가. 그쪽이랑 링크돼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 이란과 이라크 두 팀 그 남북한 감독을 만든 거 근데 비슷한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케이로스 감독이 노를 한 거절. 상태라서 아직도 공석으로 좀 알고 있고요. 이란과의 유리를 지킨 케이로스 감독. 진짜 웃겨. 그래서 케이로스가 또 이라크 맡았으면 또 이런 생각까지 들 뻔했는데 그 이라크 저 아까 잠깐 다른 얘기지만 저 이라크 하면은 그때 생각나네요. 94년 미국 월드컵 우리 일본을 잡아줬었나요? 이라크가? 그렇죠. 도하의 그죠? 기적인데 네. 그 도하의 그때 맞나요, 그게? 도하의 기적에서 네. 이라크가 기억이 안 나. 그 정확하게 안 나는데. 라떼까지 했는데. 일본을 그러니까 잡아줘서 이라크, 그쪽으로. 일본, 우리나라, 북한이 이렇게 네. 얽혀 있었어요. 이라크,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했고, 그렇죠. 그랬던 것 우리나라가 같아요. 북한을 이기고 이기고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이라크가 골을 넣어가지고 이란하고 일본과 비겼던가 그래서 자 이렇게 라떼를 비겼던 네, 것 같아요. 일본과 이라크가 2대 2로 비겼다고 합니다. 맞아요. 비겨서 우리가 94년 그래서 월드컵에 이라크 그때 나갔던. 골 넣은 선수 한국에 초청해 맞아요. 라떼 하셨었다. 라떼에서 했죠. 근데 네. 하고 나면 또 가물가물해지네요. 그래서 라떼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절대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대적인 사실 최근에 이긴 게 많죠. 90년대 이후에 이긴 게 많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라크도 만만한 팀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걸로 보면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또 레바논 역시 레바논도 원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레바논 원정도 정말 베이루트 세요. 원정. 네. 네. 레바논도 그 레바논 팬들 악성 팬들 예전에 예, 막 레이저 쏘고 막 맞습니다. 눈에다가 맞습니다. 네. 레바논 원정에서도 우리가 좋은 기억이 기억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레바논 원정 아까 레이저 썼는데 그때 김승규 골키퍼가 이제 공을 잡아야 되는데 레이저 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가리고 경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구자철 선수는 페널티킥을 찰렸는데 페널티 찰린 선수한테 레이저 쏴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레바논 근데 원정에서. 그거 뭐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징계 받죠. 봤는데 이게 또 자국에서 열리니까 얼마나 뭐 열심히 잡을지도 모르고 뭐. 그 관중한테 징계를 내리나요? 뭐 축구협회한테 내리나? 그 관중을 잡아낼 수 있으면 관중이 뭐 무기한 그 출입 금지 이런 징계가 내릴 수도 있고요. 축구협회 레바논 축구협회 이제 관리소홀. 그렇죠. 관리소홀 이런 문제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요. 아, 근데 그 징계에 비해서는 그 겪어야 되는 이 고통이 더 너무 크다. 크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승부와 직결이 된다면 레바논 원정도 부담스럽고 시리아도 참 침대로 유명한 아니 침대 어떻게 짜도 아닙니까? 이렇게 짰지? 어. 아까 말했던 시몬스만큼 그 유명한데 아닌가? 골키퍼 시 웃었던 골키퍼가 시리아. 맞아요, 시리아. 예전이지만 아마도 시리아가 그나마 객관적으로는 가장 조금씩 약체가 아닐까라고 싶은데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일단 원정이라는 게 중동 원정이라는 게 뭐 언제 한번 쉬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짰지? 각종 이젠 중동의 각종 침대를 다 경험하게 되겠죠. 아, 어느 침대가 어디가 더 제일 침대 어디가 도사 제일 되겠다. 침대 도사. 그랑프리. 아. 사실 이렇다 보니까 뭐 침대 그런 것도 걱정되는데 이제 중동 팀들은 사실 한국 빼고는 다 뭐 근처에서 경기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또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팀들한테는. 맞아요. 그 이점이 뭐냐면은 이동거리 아까 역시차이기도 했지만 이동거리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유로파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 그냥 유로파 그 개별적인 거 빼고 팀의 이동거리만 따져봤을 때 우리가 거의 36,000km를 이동해요. 아, 그 도시간으로 그냥 직선거리로 유지했을 때 36,000 정도면은 지구가 42,000 정도 되니까 지구 한 바퀴 좀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우리가 길다라는 걸 상대 팀과 비교해 보면 알아요. 중동 팀들은 자기네들끼리 조금씩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동 팀들은 대개 2만 내외, 만 몇천에서 2만 초반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기서 훨씬 거기서 동네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로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다시 중동 갔다가 다시 유럽 가야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잉글랜드에서 오는 게 그래서- 제일 머니까. 그래서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일정을 다 했을 때 10만 1,500km를 이동해야 됩니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 거죠. 비행기에서 그럼 마일리지가 얼마나 나오겠다. 축구 경기 10경기를 위해. 아, 진짜 그리고 또 변수라기보다는 지금 이라크랑 시리아는 약간 정세가 불안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홈 경기들을 거의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경기는 아마 다른 데서? 중립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런 팀들 갈 때 뭐 말레이시아에서 한 적도 있고 저기 요르단 암만 이런 데서 한 적도 있고 하거든요. 도하, 두바이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정해지는 않았는데 중립국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제3국 중립국은 아니고 제3국.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 일정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약간 내심 뭐 기대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한 곳에 모여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훨씬 낫죠. 편성을 받아보고 우리 이 입장에서는 일정을 그게 보니까. 훨씬 낫죠. 그렇죠. 그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이동을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마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으니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뭐 희망, 바람을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월드컵 대표팀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너무 아, 뭐야? 날탕으로 쓰셨네 또 우리 홍 PD님. 이거 음악 뭐야? 작업하시느라고 비공개 훈련 돌입한 김학범호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제목을 비공개로 할 거예요. 아, 야. 오늘 처음 아, 댓글 달아주신 분이 역대급이에요. 댓글 달아주신 분 닉네임이 아, 비공개였나? 정말 솔직하다 제목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아니, 궁금증이 비공개가 하나도 안 궁금하잖아요. 들어요, 그냥. 잘 준비하고 있겠지. 파도 타기에서 알고 싶다. 약간 이런. 아, 역대급이다. 제목에서 어떻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을까? 자, 신선함도 없고. 뭐, 아, 왜 자, 크크까지는 괜찮았는데.
하성룡 그게 기자가 그 소집할 때 갔다 왔나요? 네, 소집할 때 갔다 갔다 왔습니다. 왔었죠. 뭐 분위기는 뭐 워낙 좋을 테고 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가장 그 뜨거웠던 뭐 나중에 뒷얘기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죠. 네. 손흥민 선수 차출을 김학범 감독이 예전부터 원해왔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아버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라고 해요. 손흥민 선수의 차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당연히 토트넘에선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김학범 감독의 부탁도 있고 하니까 토트넘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오케이를 받아낸 게 6월 30일 전날 29일 저녁이었어요. 최근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최종 명단 발표 하루 전날 직전이네요. 전날 밤이죠. 전날 네. 밤. 그러니까 이미 다 그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 이제 이름 적어놓고 아니, 발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발표만 다음 날. 하면 되는, 그렇죠. 되는 상황이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허락을 했다라는 연락을 온 거죠. 그래서 김학범 감독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 뭐 기술이 해가지고 그날 밤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라고 해요. 고민스럽죠. 고민을. 네. 그래서 결과는 워낙 다 알고 계시니까 김학범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왜 안 뽑았는지.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이거는 뭐 직접 말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명단 발표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넣는다라고 하면 팀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한 명만 빼고 한 명만 넣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왼쪽 측면 자원 뭐 그쪽이 쫙 갈리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예를 들어 권창훈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안 뽑힌다라고 하면 그 자리까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고심 끝에 최적의 포지션으로 찾아놓은 손흥민 선수가 없다 생각하고 찾아놓은 자리 팀 전체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게 너무 현재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위험하다. 이 선수 구성을 지금 바꾸기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김학범 감독의 인터뷰 중에 보도는 많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쓰진 않았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책임질 일만 하고 싶다. 네. 근데 손흥민 선수를 뽑아서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에게 나오는 그런 부상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의 앞날은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김학범 감독이.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과해질 그런 부담과 혹사와 그건 또 뭐지? 그로 인한 부상 부상 나중에 돌아올 한국 축구의 재앙 이런 걸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김학범 감독은 그냥 그 손흥민 선수하고는 얘기를 잘 했겠지만 굳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넘어가고 싶었던 기 때문에 이 그 명단 발표할 때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거기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일단 김학범 감독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네. 이거 손흥민을 뽑지 않은 부분 그리고 올림픽에서 나오는 결과. 근데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지도자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수긍했다라고 해요. 아, 뭐 감독의 결정이다.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뒷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김학범 감독이 지도자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철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축구라는 게 뭐 실력만으로 어떻게, 되는 네. 것도 아니고 운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모든 비난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김학범 감독은.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약간 한 가지 곤란해진 게 있어요. 팀에서 오케이를 해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발탁이 안 됐잖아요. 거기까지 손흥민 선수도 오케이를 했어요. 감독의 선택이니까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토트넘이 차출을 반대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명단 손흥민 발표할 선수는 중간에서 때까지만 약간 해도. 토트넘한테 미안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김학범 감독도 인지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질문 나왔을 때 대답을. 그래서 토트넘은 차출 협조를 해줬는데 안 뽑은 거다. 너무 토트넘에게 고맙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멘트가 나온 것들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토트넘이 승자 같아요. 그렇죠. 차출 협조를 손흥민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맞아. 선처를 한번 베풀었잖아요. 네.
손흥민이 원하는 걸 하나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차출 안 안 돼서 했고. 프리시즌부터 손흥민 선수가 합류할 수 있게 된 그렇지. 일거양득. 그리고 손흥민 재계약 협상에서도 우리 이렇게까지 해줬지 해줬죠. 않느냐, 그치. 너의 배려를 해줬지 않냐라는 카드를 하나 거머쥐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일단 뭐 두 번의 평가전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난주에는 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남미 팀 중에 네, 아마 남미정이라고만 바뀔 것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 남미정은 아르헨티나였다는 거. 아르헨티나는 KBS에서 중계를 하고요. 용인에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같다. 연결하고. 경기장 이름이 좀 새로 생긴 경기장이에요. 아 진짜 처음 들어봐. 2018년도에 좋겠다, 새로 생긴 시설. 경기장. 그렇죠. 잔디도 좋고. 그리고 프랑스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합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번에 SBS가 중계합니다. 네. 네. 김학범 감독이 이번 매치업에 대해서 엄청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또 강팀을 되게 많이 좋죠. 이루고 근데 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남미와 우승 후보- 유럽 팀. 그렇죠. 우승 후보 두 팀을 이제 미리 평가전 하는 건데 부족한 부분 뭐 여기서 지면 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도 하면서 이제 본선을 가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거니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강팀들과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팀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들어보니까 독일도 우리하고 하기로 했대요. 줄을 서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번호표 뽑아야지. 그렇죠. 일본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와서 시차 적응하고 약간 방역도 날씨 여기는 잘 한다고 그렇죠. 유명하고. 날씨 적응도 하고 시차 적응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들어와서 베이스 캠프 차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랑 경기를 하게 되면은 버블로 해가지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아서 들어와서 훈련하고 경기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인기가 되게 많았다. 그런 비하인드 얘기가 있죠. 독일이랑은 뭐 다른 게 안 맞은 건가요? 아니 우리가 튕긴 거죠. 우리 이미 다 잡혀 있어. 우리 유럽 국가랑 붙는데 프랑스 음바페 나누지만 주바페 있어 우리. 맞아. 아르헨티나는 남미 팀들이 올림픽에서 잘합니다. 아프리카가 전통적으로 강하고 남미 팀들도 나름 올림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메시도 나왔었잖아요. 네.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죠 그때.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도 좋은 자원들로 좋은 선수들로 아마 꾸려진 팀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네. 사실 막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는 SBS가 중계하는 프랑스전이겠지만요. 또 출정식까지 이어지는. 네. 사실 뭐 이렇게 평가전 같은 거 하면은 뭐 이렇게 스파링 파트너라고 해서 같은 조에 있는 뭔가 이 예비 상대를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에 보면 뉴질랜드, 온두라스, 루마니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토너먼트까지 가서 그때까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통 이제 같은 뽑았지만, 대륙을 또 네. 우리가 그 예비고사라고 하잖아요. 같은 대륙에 있는 팀, 뭐 온두라스는 북중미긴 하지만 그렇죠. 아르헨티나를 한다고 하고 루마니아는 이제 프랑스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하면은 계급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많이 나죠. 계급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제 뭐 그 장교냐 장교와 사병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잘 됐다. 일단 김학범 감독이 항상 예전에 보면은 평가전은 무조건 센 팀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지론이 있습니다. 네. 강팀도 아니에요. 센 팀하고 해야 된다는 아주 센 팀하고 잘 잘 붙은 붙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잘하면은 저 토너먼트 나가서 프랑스와 붙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있죠. A조기 16팀이 때문에.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토너먼트 가면은 다 붙을 수 있죠. 지금 A조에서는 일본, 프랑스가 만약에 1, 2로 온다. 그리고 우리가 1위로 일등으로 만약에 1위나 2위로 간다 그러면은 바로 맞붙겠네. 일본 아니면 8강에서. 프랑스랑 맞붙을 수 있는 거죠. 8강에서. 와, 근데 8강에서 나는 8강 상대들이 세다. 사실 지금 멕시코도 A조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8강이 제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은. 그래서 김학범 감독도 당연히 이제 강팀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조금 오전 오후 두 번을 훈련하고 있는데 오전 훈련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거의 전술 훈련을 하고 거기서 세트피스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궁금한 비공개 네. 훈련 어떻게 진행하고 근데 이 있는지. 세트피스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간단히 힌트는 인터뷰에서 힌트 많이 줬어요. 이번에 왼발잡이를 활용한 세트피스를 많이 좀 할 것 같아요. 왼발잡이가 기존 자원은 이동영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트피스 할 때 약간 다양성이 좀 떨어진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와일드카드 권창훈, 그다음에 이강인까지 합류하면서 왼발잡이 3명의 각양각색의 세트피스를 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세트피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난해 1월달에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십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전승 우승을 당시 했잖아요.
그 당시에 나온 6경기 10골 중에 30%가 세트피스였습니다. 역시 세트피스. 발음이 잘 안 되네.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래서 세트피스는 우리 신태용 감독님이 또 거기는 뭐 27가지 준비했었다면 종류가 많은데 근데 어떤 걸로도 골을 못 넣었다는 까지면 27가지가 다 맛이 없었다는 거죠 메뉴가. 그래서 이 세트피스를 위해서 선수 선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김학범 감독 얘기였어요. 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선수를 선발했으니 전날 그렇게 바꾸기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트피스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머리로 승부하는 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공을 띄워갖고 헤딩을 헤딩. 하는. 근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한 건가요? 이게 유럽 사실 상대방 국가들이 이제 신체적인 체격도 훨씬 뛰어날 거고 그럼요. 우리 팀에서는 뭐 물론 정태욱 선수나 이렇게 수비 쪽에서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가 있긴 한데 우리 키 큽니다. 어, 정태욱 194, 김재호 87, 원두재 87, 이상민 88, 김민재 90. 커요. 맞네. 근데 김민재까지 또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송민규 선수가 본인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거예요. 본인은 세트피스 할 때 뒤로 박스 바깥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나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 이 말은 포항 경기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올 시즌 포항에서 송민규 선수가 7골 넣었는데 5골인가가 머리 헤딩골이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것도 앞에 장신 선수들이 뛰었다가 흘러 나오는 걸 가만히 있어서 거의 점프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넣는 헤딩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면서 하는 헤딩이 많죠. 그렇죠. 제자리에서 하는 헤딩보다 그 그러니까는 잘 그러니까 뒤쪽으로 끝까지, 들어가서 예, 잘 따먹는다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뭐 위치 선정 능력도 있는 거고 센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김학범 감독이 그걸 캐치했는지 송민규 선수에게 포항에서처럼 약간 그런 세트피스 역할을 맡겠다라고 해요. 그 정도 힌트는 아마 이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그런 세트피스 네. 한번 맛보기를 어, 볼 수 있으면 예. 좋겠다. 생각해보면 볼수 송민규 있을 것 선수까지 같아요. 또 떠오르니까 이제 뭔가 이런 헤딩 세트피스도 많이 기대되긴 하네요. 저 송민규 선수 A 매치 때 그때 손흥민 그쵸. 선수 코너킥 네, 헤딩 그것도- 자책골이 맞아요, 됐지만 맞아요. 그때도 헤딩했잖아요. 그쵸. 네. 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이제 다음 주에 평가전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로 2020 이제 끝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코파 아메리카하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코파 아메리카 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4강전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를 보느라고 점심을 늦게 먹어서 녹음이 늦어졌는데 일단 4강 그 유로 2020에서는 이제 결승 한 팀 가려졌고 네.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오늘 스페인을 여기도 승부차기까지 갔죠. 예, 승부차기까지 갔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는 이제 결승 두 팀이 가려졌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전통의 양강의 대결이 됐고 아르헨티나도 승부차기 참 메시 너무 좋아하던데요. 정말 약간 국가대표팀의 어, 마지막 이제 피날레로 마지막이라고 화려하게 생각하니까 장식할 수 막 저도 약간 짠할 정도로 메시의 슛이 골대 맞았을 때는 저도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좀 메시 같은 선수는 뭔가 좀 정상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좀 꼭 우승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승부차기 들어가서 혹시나 질까봐 정찬 선배가 제 바로 옆자리거든요. 정찬 선배랑 선배 오늘 메시 은퇴 기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코파 대회 탈락하자마자 은퇴했었죠. 아르헨티나가 울었다. 이런 거 나와. 하성 기자는 저렇게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보더라고요. 저는 잘된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은퇴시켜버리는 건가? 예, 은퇴 저런 거 쾌감을 느끼고. 먼저 써놓고 딱 지는 순간 바로 출고해버리는. 아우 단호해요 하성룡 기자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일단 저희가 예측한 팀 중에서 이탈리아 당연히 주시은 아나운서만 벨기에 승리를. 네. 아, 다 하셔가지고 따로 가는. 국내용이에요 주바페는. 하여튼 딴 거 다 K리그만 잘 맞았습니다. 맞죠. 딴 거 다 맞았어요. 주영민 기자님 다 맞췄어요. 제가 다 맞췄나요? 이탈리아, 스페인, 저는 잉글랜드, 국제용인가 봐요. 덴마크까지. 벨기에만 틀렸어요, 저. 별게 아니죠 뭐. 네. 자 이탈리아 스페인도 스페인이 참 두 팀이 자기 색깔대로 경기를 했고 네. 또 스페인이 주도를 했는데 예, 결과도 뭐 색깔대로 나왔어요. 이게 그쵸. 스페인이 거의 점유율 7대 3으로 앞섰고요. 슈팅 수에서도 16대 7로 앞섰어요. 근데 스페인은 지금 계속 요새 제로스 전술을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선수들이 공격에 좀 많이 가다 제록스 전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사한다는 얘기죠. 이번 경기는 스페인이 잘했다라기보다 이탈리아가 이겼지만 네. 못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딱 이유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 특징을 보면은 폭백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비대칭 폭백을 써요. 왼쪽 측면 수비수인 스피나촐라라는 선수를 공격할 때는 3백으로 세워놓고 이 선수가 완전 공격적으로 쭉 올라가요. 벨기에랑 8강전에서 이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공격이 50% 왼쪽이 이루어졌어요. 이탈리아 공격의 50%가.
그리고 오른쪽이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선수가 빠지고 에데르송 이름 까먹었는데 안데르송인가 에델송인 같은 그런 손 선수 씻으면 됐죠. 뭐. 예, 하여튼 그 대체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가 이만한 공격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공격 루트가 없어지니까 이번 경기에서 왼쪽 공격이 20%인가밖에 안 됐어요. 20-30% 정도밖에. 그래서 공격 루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자기가 잘하는 특징 수비 있잖아요. 이탈리아 비창 수비, 약간 수비적으로 좀 나왔던 경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네, 공격력을 선보였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하승룡 기자의 분석대로 왼쪽 윙백의 공백이 네, 컸다. 그게 가장 컸죠. 거기 조르지니오가 근데 참 스페인도 마지막... 정말 기회가 많았잖아요. 아, 네. 스페인도 그렇죠. 스페인이 또 워낙 상대 선방 거기 이탈리아 골키퍼 선방에 많이 막힌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좀 놓친 것도 있고 결정력이 없는 건 변하지 않는 스페인. 근데 이탈리아는 지금 이탈리아가 우리 예전에 기억 떠올려 보면은 브라질 월드컵 때 조별리그 탈락했었고요. 러시아 월드컵은 60년 만에 월드컵을 못 나갔습니다. 네, 좀 암흑기가 있었죠. 네, 그쵸. 완전 암흑기가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을 못 나가고 나서 감독이 사임을 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만치니 감독이 옵니다. 만치니 뭐 발음 뭐 어쨌든 만치니 감독이 왔는데 그 감독이 오면서 팀을 확 바꿨다. 세대 교체를 해요. 이 감독이 오자마자 이탈리아에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은데 선수들을 A 매치 때마다 엄청 많이 불러서 선수들을 선별합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세대 교체를 확 해가지고 그게 지금 2018년 5월부터니까 거의 2-3년 동안 이제 팀을 만들어 와서 초반에 5경기에서는 1승밖에 못했을 거예요. 감독이 오자마자 그 선수들 테스트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2년 넘게 33경기째 무패 행진. 이 33경기 무패 정말 대단한 기록. 대단한 한 거죠. 10년 유럽에서 그렇죠. 대부분 유럽 많이 팀들하고 붙었을 했는데 텐데. 그래서 유로 대회가 1년이 늦춰진 게 이탈리아에게는 되게 호재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여러모로 그 우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잘 타고 있었던 네. 팀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윙백 스피나촐라? 네. 스피나촐라가 결승전에는 어떻게 지금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못 못 나오나요? 거예요. 완전히 아웃. 완전히 아웃이면 이제 잉글랜드와 덴마크가 내일 새벽에 하는데 과연. 잉글랜드도 그렇죠. 지금 저는 잉글랜드의 기세는 우승을 좋죠, 쳤고 또. 네. 우리 뽕 PD는 덴마크. 아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우승을 이태리도 아니야 이태리. 이태리의 우승을 이태리. 김태리 말고 이태리. 80년대 90년대 쓰던 말인데 90년대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이야. 이태리는 타월이지 타월이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태리 타월 우승을 안 해? 알죠. 때밀이. 진짜 나 몇 년생인지 모르겠죠. 자 근데 이탈리아는 우리가 그 노래도 약간 좀 올드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그 감성이 있습니다. 80년대 신해철 김광석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태리가 우리는 다 빗장 수비라고 해서 수비 강한 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치니 감독 오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지금 조별리그에서 7골 3경기 7골로 전체 국가 중에서 2위를 했고요. 골 많이 넣었네. 유로 예선을 치를 때 10전 연승으로 가장 먼저 유로 본선행을 확정했는데 당시에 10경기에서 37골인가 넣었어요. 37골이요? 와, 여기가 화공이네. 그 정도면 차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차면 딱 들어가네. 다 들어가는 거네. 그때부터 33경기 무패행진이 쫙쫙 쫙.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27승 6무. 근데 이번에 좀 아무튼 누가 우승을 하든 다 이야기는 잘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도 그렇고 뭐 덴마크가 올라오면 또 덴마크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긴 침묵을 깨는 또 역사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또 잉글랜드도 얘기 잠깐만 하고 가면 전 잉글랜드 당연히 덴마크 이길 거라 생각하고 이제 결승 매치업을 생각한 건데 네. 잉글랜드도 지금 이번 대회 페이스가 대단한 게 득점은 많지는 않지만 득점은 우크라이나전 때 뭐 4골 넣은 거 있지만 지금 5경기 무실점입니다. 야. 아. 맥과이어. 맥과이어, 스톤스 그 루크쇼. 중앙 센터백에다가 뭐 루크쇼, 워커 포백이 되게 견고해요. 거기다 루크쇼가 지금 오버래핑도 많이 해주면서 어시스트 많이 하고 있고 잉글랜드가 되게 무섭다라는 게 조금씩 잉글랜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월드컵 4강 하면서 이 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상승세,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엄청 많이 발탁을 하면서 이번에 잉글랜드가 그 선수들이 이제 2년 동안 경험이 쌓이면서 확 잠재력을 많이 폭발하는 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필포든 뭐 케인이야 워낙
출중했던 선수고 필포든, 뭐 레시포드, 아. 그다음에 산초 이런 어린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쭉쭉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잉글랜드랑 이탈리아랑 만약에 붙으면은 어디요? 잉글랜드가 더 재미는 우세하지 있죠 당연히. 완전 누가 재밌겠죠. 올라오든 재밌는. 어. 근데 무엇보다도 웸블리에서 열리는 게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잉글랜드 축구 성지에서 웸블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하면 재밌겠네요. 결승도 웸블리죠. 네, 준결승에서 다 웸블리에서 합니다. 아무튼 이번 유로 2020도 참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대회인데 매 경기 참 재밌는- 이변도 네. 많고 또 다양한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정말 재밌는 근래 보기 드문 재밌는 유로 대회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잉글랜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비공개 훈련인가요 거기는? 아, 이거 제목 얘기 안 했다. 웸블리에서 마지막으로 웃는 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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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붐감성이네요. 누구? 크크로 누가 될까요? 자, 다음 주는 저희가 그 올림픽을 앞두고 네. 잠시 휴지기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방송으로 네. 하기로 하겠습니다. 평가전 하나 하고 하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이제 올림픽 관련돼서는 이제 올림픽 평가전 하고 저희가 이제 물꼬를 트고 저희는 올림픽 기간에 잠시 쉬었다가 대회가 마감되면 네, 다시. 보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요, 뭐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계 보시면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볼 수 치면 나오고 있습니다. SBS의 그 올림픽 방송을 이끄는 선두 주자로서 중하나 웃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이제 정확히 뭐 하는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매일매일 단행 보실 수 분이기 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